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일하는 국회. 우리 사회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회의를 앞두고는 다들 어디 가셨는지 텅텅 자리가 빈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생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 활동은 매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 후 여야 국회의원 발의 법안 총 9,069건. 하지만 처리된 법안 건수는 1,400여 건에 불과한데요. 10건 중 8건은 계류 법안이 되고 만 겁니다. 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봄이 이어지자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조차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지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사고가 터지면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잠자는 법안을 주목합니다. 노동의 경희대 법대 교수 진행. 김동완, 김광진 전 의원이 함께하는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그것까지 봐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다른 형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안 발의를 놓고 벌어지는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논쟁.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잠자는 법안을 집중 조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폐기되거나 계류된 법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진행을 맡은 노동일입니다. 지난 4월 현재 국회는 약 10,000여 건의 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에 국민들은 깡통국회, 빈손국회라 지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입법전쟁 당신의 선택,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동완 전 의원 나와주셨고요. 19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내신 김광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제 벌써 4번째 시간이니까 뭐 다 편해지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 편하게 하셨는데. 많은 네. 국민들이 네.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네. 국회의원들이 회의 때는 막 이렇게 싸우면서 네, 네. 회의 끝나고 나면 같이 또 친하게 밥도 먹고 그러는데 네. 좀 이중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실제 업무 안에서는 서로 간의 주장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거고 네. 또 업무 외 공간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도 맺고 또 일반 직장에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네. 안 보거나 뭐 그러진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방송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방송 안에서는 서로 간의 입장을 잘 국민들과 함께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 외의 공간에서는 더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는데요. 네. 용광로에서는 석탄과 코쿠스가 열을 엄청이 내면서 서로가 부딪히지만 네. 바깥에는 석탄과 코쿠스라고 하는 차디찬 관계가 느낍니다. 네. 오늘도 이 토론 용광로에서 한번 뜨겁게 부딪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시작해 보겠는데요. 혹시 뭐 안전 이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김 의원께서는요? 헤어지고 나서의 관계 이후에 네. 폭력이라든가 뭐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또 따라올 수 있는 만한 여지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데이트 이후에 안전하게 헤어지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좀 지켜야 될 하나의 가치처럼 네.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귀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 사귀면서 이제 사귀는 사람을 정리하면서 예. 헤어지면서도 굉장히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토론 주제 역시 이 안전 이별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돌아오시죠. 지난 3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한 CCTV 영상. 영상 속엔 옷이 벗겨진 채 기절한 여성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가는 한 남성이 포착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남성이 바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점이다. 이별을 통보하자 돌변한 남성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이처럼 과거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어 왔던 데이트 폭력은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데이트 폭력 발생 수는 점차 증가. 2014년 6,600여 건이던 수는 3년 뒤인 2017년 만여 건에 달했다. 또한 폭력의 잔혹함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여자친구 얼굴에 염산을 뿌려 살해한 사건, 살해 후 시멘트에 안매장한 사건까지 폭력은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살인 사건 1000여 건 중 100건이 바로 연인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는데,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데이트 폭력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데이트 폭력은 일반 폭력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만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및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는데, 입법전쟁, 당신의 선택,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네, 오늘의 주제는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최근 많이 접하셨습니다만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트 폭력, 일반 폭력, 뭐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사실 뭐 단어 안에 답은 들어 있습니다. 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떤 범죄인지 다 인지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대부분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제는 점점 뭐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용인돼 왔었던 그 아는 사람들끼리의 폭력도 점차적으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폭력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예,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네네. 그렇고, 뭐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처벌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을 때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가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조금 더 쉽게 인지하는 범주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정확하게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네. 것, 이게 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연인 간의 그 폭력은 뭐 최근에 와서 생기는 일이라기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범죄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고치되면서 고발 사건도 좀 늘어나고, 네. 아까 우리 김광진 의원 이야기했다시피 그 인터넷상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발생 사례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네. 더 우리 국민들의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늘어나는 것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얼굴이 공개되니까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잇따라 뭐 1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3월 21일 날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기사화되고 또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는 변심의 통보가 있고, 네.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력이 일어난 것인데,
심지어는 뭐 피로 뭐 물들어 해야 되니까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었고 또 사상의 피해도 엄청나게 좀 깊은 상황이어서 이건 사실 뭐 데이트 폭력의 범죄를 훨씬 더 넘어서는 정말 말 그대로 과도한 폭력의 범죄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 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트럭으로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 정도의까지 영상들 공개된 적이 있는데 네. 이 심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사소하지만 둘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어떻습니까? 저런 연인 간의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는 원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제가 캠퍼스 커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네. 첫사랑이 한 7년 연애하다가 제가 결혼한 사람이어서 네, 저는 네, 저런 경우를 좀 경험치는 않았지만 도저히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연애한 경험으로 볼 때는 남성들이 이제 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자기의 목적과 욕구를 위해서는 남을 고려치 않는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와 여성도 나와 같은 인격체다라고 하는 여성을 존중하는 그런 의식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온 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네. 안타깝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폭력의 행위, 그러니까 감금 혹은 폭행,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데이트 폭력의 범주일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 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데이트하는 상대에게도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가볍게는 스토킹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행동, 행위 하나하나를 제한하는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네. 세 번째는 요즘은 그 연인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진 등을 통해서 기록해 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은밀하게 둘만의 관계에서 공개될 수 있는 내용들이 헤어진 이후에 SNS나 이런 사회적 매체를 통해서 공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이제 이런 것들도 데이트 폭력의 범죄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별도 이제 그 범죄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처벌하거나 하는, 그걸 제재하거나 하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현재도 이제 그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네. 현행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적인 그 형법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네, 네. 합의를 본다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그 고발하지 않거나 이제 이럴 경우에는 처벌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또 반의사불벌죄를 조금 넘어서는 다른 형법의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인적 관계성을 넘어서더라도 범죄는 범죄로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 이게 네. 이 법의 가장 큰 취지라고 볼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어떤 법을 예.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여성들의 이 데이트 폭력에 의한 불안감을 해소화시켜서 입법화를 하더라도 이 가해자인 남성의 경우 전가로 남지 않는 어떤 예. 뭐 사회명령 제도라든가 사회봉사명령 예, 같은 거? 사회봉사명령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제도를 해서 우리 사회를 적응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데이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이를 만들어내는 가정의 첫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숙고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보호도 못 해주면서 가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 일생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한번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예. 자칫 데이트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그리고 걱정이신 것 같은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과는 조금 범주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로 가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네. 또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폭력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사회적 그러니까요.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네네. 그러나 점점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이것도 범죄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되고 있으니까 그 의식 수준에 맞을 만큼의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요구인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가해자는 명확하게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물론 처벌의 범주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징역형이라든가 벌금형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뭐 다른 형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다만 신규로 법을 만들 때에 이제 그 또 다른 고민의 지점들이 생기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생겼던 부부간의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법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데이트인가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한쪽에 좋아하는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 사귀자고 합의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네. 뭐 헤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헤어지고 뭐 6개월까지의 기간이 가능한 것인지 네. 라고 하는 것에 법률적인 고민은 사실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다만 모르는 사이가 아닌 서로 좋은 관계로 만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훨씬 더 가혹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인생의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나 겪는 일이 아니라 네. 연애 결혼하는 사람만 네. 겪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지금 그 중에서도 가지고 있다. 뭐 극히 일부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들에 있어서는 이 데이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혼에 앞선 선행 절차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의 사회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데이트 폭력 범죄 등에 대한 처벌법 과연 어떤 법안인지 설명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양지민 변호사의 법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민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4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 폭력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을 토대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데이트 폭력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 제2조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정의에 관해서 먼저 기술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합의하여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및 그 위협을 말한다.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관계, 즉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핵심 내용은 5가지 조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데이트 폭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의 현장 조치를 취한다. 둘째, 데이트 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검사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데이트 폭력 행위자를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째, 피해자는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데이트 폭력 행위자의 데이트 폭력 범죄 경력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는 범죄 행위자와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신고가 두려워 장기간 범죄가 지속되고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로 인해 법안은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과연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특례 법안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은 법안 브리핑의 양지민이었습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의 법안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들은 것처럼 여러 차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안도 제출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논의가 있었고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통과되지 않았는지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크게는 형법으로도 이미 범죄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동의합니다. 형법상 폭력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강금이라든가 혹은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현재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은 범죄 행위에 따라 기존의 형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 상해,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 폭행,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 협박,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형법 제298조 강제 추행, 형법 제297조 강간. 예를 들어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봤을 때 지금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좀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범주인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 그 죄가 성립된다고 할지라도 벌금 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 뭐 이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경범죄로 머물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에 비해서는 훨씬 더 죄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고 스토킹이 되었던 폭행이 되었던 또는 강금이 되었던 미행이 되었던 다 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은 있지만 사실 딸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나 또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억울할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서 이거를 입법화했을 때 우리 사회에 오는 부작용도 좀 깊이 생각해봐요. 또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자면 일반적인 폭력 행위와 관련해서 폭력이나 강금이나 뭐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걸 형법상에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해결의 지점이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합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보상의 문제로서 그 범죄가 지금 종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데이트 폭력이나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돼 있는 사람끼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금전적인 관계로 조정하거나 합의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의 지점이 일반 형법의 폭력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별도로 다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폭행죄라든지 뭐 협박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 처벌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못하게 되니까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둬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선처를 구해서 풀려난 이후에 다시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기사로 보신 것처럼 동거녀의 그 선처를 받아서 구속을 면했던 30대 남자가 다시 풀려나자마자 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살해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일반적인 형법의 체계와는 다르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런 반의사 불벌죄가 처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래서 풀려났는데 그게 다시 지금 더 큰 폭력에 노출시킨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반의사 불벌의 합의의 과정에 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합의를 보는 과정과 네네.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관계 안에서 합의를 보는 것은 전혀 차이점이 다르다.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열어줘야 법안에서 네네. 열어줄 수 있어야 피해자도 그것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자체를 지금 열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에게 풀어달라는 것까지가 조금 과도하다면 네. 일단은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 것이죠.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무조건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풀려나는데 데이트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처벌할 수도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화해 측면에서 어떤 서로의 그런 그 인간적 친밀도가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화해 제도들이 네,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그 특례를 두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김광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데이트 폭력법에 대한 단독법원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일시적 현상이고 예, 또 그런데 그걸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하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까지 생각은 안 해봤지만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네. 아까와 같은 보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까 처음 지적하신 것처럼 예. 두 분이 그런 우려를 같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그 현재로서 데이트 폭력 범죄는 다른 강력 사건에 비해서 똑같은 동질의 강력 사건에 비해서도 좀 처벌이 가볍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범죄가 존재하고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지만 아직 이것이 법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선상에서 재판부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학교 폭력의 문제가 발생할 때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의 폭력이 발생할 때도 그냥 그건 훈육의 차원이다. 혹은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때리는 어떤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을 범죄들을 그 관계의 문제로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점점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범죄의 문제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뭐 학교 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까지는 법률로 이제 체계화돼 가는 과정이 네, 있었고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신설법을 어떻게 국민의 인식 안에서 바꿔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국회의 문턱은 어떻게 넘을 것인가라고 네. 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피해자와 가해자가 뭐 연인 사이다 이럴 때 아니 뭐 그런 건 뭐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라고 할 수도 있고 2017년 상반기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및 구속 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형사 입건된 4,564명 중 구속된 경우는 190명, 겨우 3%에 불과했다. 농촌 사회 쪽에서 전통을 이어오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네. 지금 우리 김광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다시피 저러한 문제들이 사회의 그 안녕 질서를 지금 이제 위협을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화해서 그런 행위들이 빈도수가 줄게끔 해야 될 거고 국민의 권익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한 가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수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을 규제하기 위해서 입법화했을 때 우리 문화의 부작용이 생길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시하면서 김광진 의원이 이야기하셨듯이 네. 우리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으로 가기 위한 이 데이트 문화가 네.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처벌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더 입법하는 그 어떤 긍정적 효과보다 더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겠냐 이런 좀 지적도 하시는 건데요, 그죠? 데이트 폭력은 사실은 정상적인
그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이 유지되어야지만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감당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가정이라든가 혹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잘못된 그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하는 가치와는 좀 다른 문제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좀 부연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데이트 폭력이 여성이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남성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럼 남성이 어떤 성품에서 오는 것인가라고 보면 남성의 자기중심적 사고라든가 인격체에서의 여성 인권 존중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처벌을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잘 살펴가면서 가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문화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바꿔가는 노력도 이 법안에 담겨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죠.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건 남자건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약한 여자를 어떻게 때릴 생각을 하지?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죠? 여자 때리는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자기보다 약한 자를 때린 인간들은 가중 처벌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강력 처벌만이 답이다 하는 것이고. 약한 자 앞에서만 힘을 과시하는 못난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든지 뭐 데이트라 할지라도 폭력은 잔인한 범죄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역시 또 강력 처벌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네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죽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 보통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한다는 게 가까운 사이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뭐 그렇게 통계도 나와 있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또 심한 문제는 뭐냐면요.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거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일들이 벌리는 것인데 통계로 보면 76% 정도가 재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2차, 3차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 법을 만들 때 또 새로운 고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일반적 성품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약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이건 참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그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폭력이 피해자의 정말 그 정상적 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에 이른다면 저는 재판관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형법에서 얘기하는 고의성이라든가 중대 과실적으로 이렇게 봐줘가서 그런 부분들을 감경하지 말고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제도의 운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시민들 의견 잘 들어봤고요. 또 그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자, 이제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장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전과 확인 제도, 즉 데이트 폭력 범죄 공개 조항입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 제11조 데이트 폭력 범죄 전과 기록의 공개. 신규 법안의 제안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양한 이제 주장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성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성범죄자는 신상이 공개됩니다.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나 조회도 가능하고 혹시 우리 동네에 이 사람이 성범죄와 관련한 일들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트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6%의 사람이 재범률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성폭력이나 성범죄자처럼 아예 처음부터 공개해야 할지
아니면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네. 그것을 발급해줘야 할지라고 네. 하는 것은 신규의 법이 만들어지면서 조정할 문제겠습니다만 네. 여튼 누군가가 저 사람에 대한 그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의문이 들 때 이것을 요구한다면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함진규 의원의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예. 피해자가 청구했을 때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뭔가 전과 조회를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인권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아까 앞에 나온 사람이 21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인생의 짧은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실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전과 공개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든지 이제 나이가 들면 변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은 것이냐. 네네. 아까 우리 김광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성범죄, 그거는 우리 사회를 정말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해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은 강력히 공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음주운전 같은 것도 우리 사회의 생명을 담보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 데이트 폭력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젊은이들의 그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전과 정보 공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악용될 소질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공개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조금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영국에서는 이런 법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에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클레어 우드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당하고 또 실제로 살해까지 이르는 범죄의 그 피해자가 됐습니다. 네. 2014년부터 시행, 2009년 폭력 성향이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당한 피해 여성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따 만든 법. 이후에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 가해자가 그러니까 이 애인이라고 하는 분이 기존에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영국에서는 이제 클레어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성범죄와 관련한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한 전과를 공개하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쟁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신변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례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현행법 안에서도 피해자의 또 신변 보호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어떤 자기의 신변이나 재산의 불안을 느낄 때는 네. 우리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데이트 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자의 신변 보호, 증거 자료 등을 검토, 위험성 판단 후 실시. 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피해자 대상으로 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경찰이 CCTV 확인 후 상황 파악, 현장 출동.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위치 추적. 경찰이 강제로 전화를 수신, 현장을 신속히 파악. 근데 실제로 뭐 사례를 보면 경찰에게 이제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보호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벌어진 뭐 살해를 당했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흡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지금도 신변보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만 네네. 그러려면 신체적인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공포나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범주 안에서 나의 신변보호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어떤 제3의 인물이 불특정한 공간에서 나를 주시한다거나 아니면 범죄로서 날 협박한다거나 라고 할 때는 이제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한데 네네. 지금은 연인 사이에는 범죄 자체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일단 데이트 폭력이 법 자체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네.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점이어서 데이트 폭력으로 그리고 가까운 사람끼리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때도 신변보호 요청의 필요성을 네.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발표를 보고 돌아오시죠.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데이트 폭력 범죄는 양형 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 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회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든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임시조치를 혼인 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동거 관계 여기까지 이제 확대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방안을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임시 조치의 청구. 가정폭력 범죄 임시 조치 청구.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한 내용의 데이트 폭력이 네.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동거관계가 과연 그 범역이 들어가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어떤 데이트 문제는 사각지대로 그대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정책을 뭐 동거관계까지 확대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동거관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시행하다 보면 완벽한 100%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다 달성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10%씩은 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데이트의 범주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데이트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봤다면 아주 쉽게는 처음에 만나서 서로 간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결혼 전까지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 전까지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이제 동거관계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여성가족부에서의 제도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까지부터는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김동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더 크게 논의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앞에 쪽에 있는 범주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각지대로 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다시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거관계라고 하는 것까지는 확장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단계까지는 이제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사위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으로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큰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데이트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25건 이상의 그 가해자들이 데이트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살인, 상해, 또 폭력, 성폭력 이런 걸로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4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예전에 제가 그 검찰에 있거나 변호사로 활동을 할 때는
가정폭력 문제가 특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생겼고 또 법 제도의 정비로 가정폭력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상황이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연인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사회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통과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트 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거나 또 피해를 구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에서 그렇듯이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이제 생기면 제정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많아서 사실은 제정법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 크게 봐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제 포함해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제도들을 좀 확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제정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처리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을 조금 정비를 해서 새로운 사회 현상까지 포섭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내시는 법안이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입법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제정법을 만드는 것이 해답인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고 또 피해자를 좀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그 제도적인 장치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은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그 끔찍한 결과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데이트 폭력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폭행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이제 중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나오는 임시조치 같은 것을 취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든가 또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거나 아주 친밀한 연인상처럼 지내는 경우에는 사실상 가정폭력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나오는 그런 임시조치들의 그런 제도들을 확대해서 연인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외에 문화나 또 사회적인 시각 같은 것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격 인터뷰 금태섭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전격 인터뷰 금태섭 의원이었는데요. 결국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이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안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 이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형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부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이 훨씬 더 염려하는 범주가 크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가정폭력법을 제정하는 것, 이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법의 경우를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의 경우 부분에서는 일반 폭력보다는 관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래왔죠. 그랬지 않습니까? 전 거기에서 그 부분을 데이트 폭력을 다루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원했던 입법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토론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어떤 현행 재판부에서 맡게 한다면 이 국민 참여제도, 재판 참여제도라는 그 방법을 하든가 가정법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절차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가지고 이 부분들을 다루어져 나가는 것들이 사회 부작용이 적으면서 이 데이트 폭력을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결국 이것도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율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처벌이 약해서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들이 애초에 아예 신고를 꺼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복이 무서워서 차마 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또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